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에 인사수석, 이게 그냥 인사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인사수석을 하셨던 박남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인천시당 위원장으로도 당선되신 분이에요. 예. 축하드리고요. 예. 우선 민정수석이라는 게 뭐 하는 자리입니까? 그게 정부마다 틀려요. 그 역할이 다른데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은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민정수석보다 더 강력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인사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인사를 할 때에 참여정부 전까지는 네.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사람도 추천을 하고 검증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어허. 이것을 참여정부 때 두 개로 나눠서 민정수석실은 검증 기능만 하고 인사수석실은 사람을 추천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사추천회의라고 하는 제3단계의 배심원제에 의해서 이게 맞냐를 놓고 거기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던 겁니다. 권한을 분산시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에 김현철이라는 아들을 소통령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 소통령이라는 그 뒷받침을 했던 분이 김무성 대표예요.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얘기만 하면 다 통하니까. 인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뒤에만 쓰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리 갈 수 있었. 예, 그렇게 막강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또 더더욱이나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에 그거를 이제 권한을 분산시켰다가 네. 다시 그걸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걸 완전히 없앴어요. 네. 완전히 없앴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원내 부대표 시절에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당신들 체제가 이렇게 허술하니까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 아니냐. 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대희, 문창극 계속 총리를 추천을 해도 다 낙마를 했잖아요. 그 전에 윤창중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안 되니까. 네. 자,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니까 수석을 만들어라. 그런데 인사수석을 만들었어요, 억지로. 네. 제 권고를 받아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만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인사수석은 존재조차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 발표를 하는데 홍보수석이 해버려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요. 나도 인사수석 네, 있었는지 인사수석이 있는지도 맞아요. 몰라요. 인사수석이 공무원 출신인 정진철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존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 독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 왜 세냐면 정보를 독점하게 돼 있어요. 정보를. 국정원 정보, 경찰 정보, 이게 이제 큰 정보의 생산 부서잖아요. 예. 그러면 참여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 국정상황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국정상황실이 오히려 정보는 거기서 관리를 했어요.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비위 첩보가 있을 때만 민정수석실에서 관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이 강한 것은 인사와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정보를. 그러니까 이용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악용하기 쉽겠어요. 상대방 쉽게 낙마시킬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정보 안 좋은 거 올라와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저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지금 민정수석은 막강할 거다. 시스템적으로도 이미 막강한데 또 뭐 언론에서는 우병우 그 민정수석 개인이 또 총애를 받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총애를 안 받더라도 이미 막강한 거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만으로도 막강한 거예요. 예.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제 수석과 대통령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에 맡겨놓고 거기서 올라온 결과를 존중하는 대통령이면 수석들 그렇게 힘이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한 사람 입맛대로 임명하려는데 수석이 그 심부름 해주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계속 신임을 싣고 힘도 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여운 단계인지 아니면 민정수석 힘이 무지 세졌다는데 자기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세진 건지.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하면 당연히 뭐 모든 정보를 다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도 무시 못할 정도 된 거군요, 대통령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 걸로. 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아마 많이 알 거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뭐 지난번도 보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 나와서 여러 설로 이제 설명을 하던데 다 틀렸어요? 이게 정상적이었다면 이 정도 소란이 벌어지면 보통 민정수석이 물러서거나 했겠죠. 참여정부에서라도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기준 부총리 혹시 생각나세요? 그분은 교육부총리 서울대 총장 역임하셨던 분. 그분은 알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분을 이제 당시에 그때 민정수석실 우리 참여정부 때는 민정수석실은 검증만 한다고 했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매우 문제가 있어 보임 하고 검증 결과를 제시를 했어요. 이쪽에서는 추천을 했고 이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인사수석실에서는 올렸고 네. 매우 문제가 있어 보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서울대 총장도 역임했고 이미 한번 검증을 받은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산학 연계 체제나 이런 걸 만들려면 가장 적임자니까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는 깜빡 그 인사 시스템을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그 다음에 그 탈세 문제 이게 뒤늦게 불거진 거예요.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 그분이 낙마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뭐 하여튼 엄청 얻어맞았고요. 그때의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두 사람이 그 인사 하나 잘못한 것 가지고 책임을 지고 다 사퇴를 했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예. 그 검증 잘못하고 그 시스템이 그 작동 제대로 안 했다고. 시스템 작동이 안 되게 대통령이 저기를 했지만 그때 대통령이 원래 그 노무현 대통령의 워딩을 빌리자면 대통령이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내가 그만둘 순 없지 않소. 그러니 참모들인 당신 두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나셔. 이거 나라의 일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럼요. 그게 이제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원리입니다. 예. 이 경우는 도대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요번에 요새 보시면 알지만 내보내는 사람마다 다 그 3종 세트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 아니,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는 네. 음주운전을 하면 청와대 행정관도 못 됐어요. 거기에 걸려서 떨어진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철성 내정자 같은 경우는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것도 문제고. 경찰총장 될 사람이. 그러니까 신분을 속였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안 돼요. 근데 뭐 이게 하도 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뭐 논문 표절한 거 이런 건 언론에서 다 보도가 됐는데 워낙 그게 크니까 거기에 묻혀버린 거예요. 우병우에. 예. 시스템을 믿어야 돼요. 대통령은 뒷짐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내가 꼭 누구를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 대선 때 도와줬고, 그리고 이제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예,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중을 갖고 얘기하는 순간 시스템은 멈춰버려요. 여기 우병우 민정수석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보내지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철저히 본인 경험상. 모든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정권이 무너진다고까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의 이제 급격한 레임덕이 온다. 그러니까 정보 라인을 쥐고 있는데 이걸 놓을 수도 없고. 모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통치의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쭉 관장해 왔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검찰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몇 명이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자리가 있습니다. 네. 몇 자리가 있어요. 국정원에서도 네. 2차장 자리를 누가 잡느냐. 그게 왜냐하면 국내 정보를 관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나의 사람을 들여보내고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선제적으로 올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가서 주문 생산해주고 이러면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일들을. 이 차장이 지금 우병우 수석하고 가까운 사람이죠? 예, 검찰 출신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그 사단들의 이 통치에 대한 지금 잘 짜여진 이것이 또 일시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통치해 왔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다. 예, 그걸 놓기가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예. 두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답니까? 그 다음에 뭐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뭐 약점설, 약점설. 예, 뭐 그런 거 얘기.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사정기관이나 정보기관에 그 잡힌 약점 중에 하나를 혹시 우병우 민정수석 개인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많잖아요. 그 사실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런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레임덕도 거부하는 거고 이거 놓으면 우리 이거 가지고 다 겁주고 막 때리고 해서 다 통치했는데 이걸 놓으란 말이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왜 이제 조선일보 얘기는 또 좀 이따가 이제 미디어 전문가가 나와서 할 텐데 조선일보하고 싸우는 거 보면 차기 권력을 내 손으로 현 정권의 인사들이 내 손으로 차기 권력을 만들지 니네 뭐 조선일보를 위시한 니네 세력이 만들게 둘 수 없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착각들을 다 하죠. 예, 그건 어느 정권들인지 간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참여정부 같은 경우는 그걸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스스로? 예, 스스로 경계를 했던 것이 이제 예를 들면 대선 자금 그 수사 같은 경우도 우리 한간에 흔히 뭐 안대희 검사가 대쪽 검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나 사실 그때도 그 SK 분식회계 사건 같은데 그 대선 자금이 건네진 거를 알고 검찰이 뭐 상의 없이 수사를 했으면 전 대쪽 검사라고 인정을 하겠어요. 아하.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해서도 상의를 해옵니다. 청와대. 어찌하오리까. 대쪽이 아니라 예, 대쪽이 아닌 거죠. 지침을 받는 대쪽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 보내시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했느냐. 안대쪽? 왜 그러면 그런 거를 안 했느냐는 것이에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각 정권을 들여다봤을 때 이 우리 5년 단임제 특히 시작된 이후에요. 우리 김영삼 대통령, 우리 김대중 대통령 다 보시다시피 이 검찰에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한다든지 권력기관에 의지하면 말년은 다 그 권력기관에 의해서 거꾸로 예, 당하죠. 정권이 상처를 깊게 입고 그걸로 죽었어요. 네. 예, 제가 김영삼 대통령 때도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있었지만 그때는 안국동에서 택시 타고 이게 청와대 들어가면 아주 택시 기사님들한테 새벽부터 욕먹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듯이 이 권력기관의 속성이라는 것은 권력이 악화되고 국민들로부터 점점 떨어지고 이제 정권이 끝나간다고 하는 순간 객관화되고 정권의 말을 안 듣는 속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불가피하게 굉장히 어려운 걸 맞을 거다. 그리고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이걸 쥐고 있으려고 해도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레임덕이 생기고 자기 공간이 생겨야 거기서 이제 막 커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딱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쥐고 있는 사람의 가장 정점에 있는 우병우 빨리 물러가라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조선일보가 이제 총대를 맺는지 아니면 자기가 한 축이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지가 맞는다고 생각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도 조선일보를 통해서 대리전쟁이 벌어진 건데 그럼 누구를 응원하죠? 그러면 조선일보도 싫고 누가 이기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미없는 답변을 우병우 민정수석은 사퇴할 걸로 보십니까? 결국은 아니면 언제쯤 사퇴할 걸로 보십니까? 끝까지 버틸 걸로 보십니까? 저는 사퇴를 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검찰 수사에 소환되는 모습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비공개로 할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비공개로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죠. 특권 시비에 걸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그 부담을 끝까지 안고 가는 정부라면 저는 그거는 정말 이젠 막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정부 아닌가요? 어째부터? 예. 그러나 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이제 수사 결과나 이거를 좋게 내고 거기에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아마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 그 정도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상식은 지켜질 것이다. 네, 저는 믿는 부분이.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네. 그 양반은 그걸 손을 놓는 순간 검찰에서 자기가 어떻게 당할 거를 알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더 붙들고 막 이렇게 가는 순간 그렇다고 해서 저는 그 검찰이 그 우병우의 손에 의해 장악돼서 말을 듣는다. 저는 이미 그것도 많이 그 단계도 넘어가고 있다. 예. 왜냐하면 정권도 레임덕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막판에 저희는 조선일보를 응원할 것인가, 청와대를 응원할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 청와대를 선택했어요. 청와대를.
이거는 청와대가 이어라. 그래서 조선일보 착살내고 주변에 아무도 남기지 않은 채 홀로 죽어라 이거거든요. 그때 조선일보나 우리 조중동은 매 정권마다 똑같이 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대변인 내지는 변호인이 됐거든요. 청와대 전체가. 대통령의 비리에까지 연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견뎌내고 있지만 속수무책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곧 물러날 것이다. 제가 수석이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겠죠. 다들. 예. 자, 어쨌든 그러면 일주일 보십니까? 수사 좀 봅시다. 수사. 예. 추석은 넘기겠죠. 네? 대략 추석 직후 정도? 예. 그때 만약 물러서지 않을 경우 다시 모시고 단죄하는 것으로. 단죄를 받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허, 몸이 많이 허해졌으니 웅담이라도 드셔야 될 것 같소. 아니 이보시오 의사 양반, 곰을 잡는 건 불법이잖소. 뭐하러 곰을 잡으시오? 여기 식물성 웅담, 제주 황울금이 있는데 제주 황울금? 청정 제주에서 물불 바람을 맞고 자란 제주 황울금으로 가루를 낸 것이니 차를 내 드시는 것은 물론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하실 수 있어. 더 드시고 싶으면 딴지 마켓을 이용하시오. 오, 우리 전통 당화 방식으로 만든 울금 식혜도 있었소. 여기 제주도 특산물 섬오가피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 수월봉 절벽을 오르다 죽었다는 누이 때문에 동생 노꼬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는 섬오가피. 그래서 담그지 않고 뿌리를 직접 발효시켜 만들었습니다. 무살균 고품격 생주, 노꼬의 눈물. 인터넷 검색창에 토양을 검색해보세요.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야근, 술, 담배 연기, 지쳐버린 내 피부. 싫어, 싫어! 영양이 넘치는 그것이 필요해. 90% 유기농 발효 원액으로 흡수가 빠른 미와수 유기농 5국 발효 화장품. 유기농 발효 곡물이 느껴진다.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미와수.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이었네. 왜 그러냐면 인사 발표를 하는데 홍보수석이 해버려요. 누군지도 모르겠는데요. 나도 인사수 네, 있었는데. 인사수석이 있는지도 맞아요. 몰라요. 인사수석이 공무원 출신인 정진철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존재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 독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 왜 세냐면 정보를 독점하게 돼 있어요. 정보를. 국정원 정보, 경찰 정보. 이게 이제 큰 정보의 생산 부서잖아요. 예. 그러면 참여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 국정상황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예. 국정상황실이 오히려 정보는 거기서 관리를 했어요. 개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비위 첩보가 있을 때만 민정수석실에서 관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병우 수석이 강한 것은 인사와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를. 그러니까 위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악용하기 쉽겠어요. 상대방 쉽게 낙마시킬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리고 정보 안 좋은 거 올라와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저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지금 민정수석은 막강할 거다. 시스템적으로도 이미 막강한데 또 뭐 언론에서는 우병우 그 민정수석 혹시 생각나세요? 그분은 교육부총리. 서울대 총장 역임하셨던 분. 그분은 알겠는데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분을 이제 당시에 그때 민정수석실, 우리 참여정부 때는 민정수석실은 검증만 한다고 했잖아요. 민정수석실에서 매우 문제가 있어 보임 하고 검증 결과를 제시를 했어요. 이쪽에서는 추천을 했고 이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인사수석실에서는 올렸고 네. 매우 문제가 있어 보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서울대 총장도 역임했고 이미 한번 검증을 받은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산학 연계 체제나 이런 걸 만들려면 가장 적임자니까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는 깜빡 그 인사 시스템을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그 다음에 그 탈세 문제 이게 뒤늦게 불거진 거예요. 근데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 그분이 낙마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뭐 하여튼 엄청 얻어맞았고요.
그때의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두 사람이 그 인사 하나 잘못한 것 가지고 책임을 지고 다 사퇴를 했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분산을 시켜놨던 겁니다. 권한을 분산시켰네요. 예. 예.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에 김현철이라는 아들을 소통령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그 소통령이라는 그 뒷받침을 했던 분이 김무성 대표예요.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어요. 아하. 왜 그러냐면 거기다가 얘기만 하면 다 통하니까. 인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정수석 뒤에만 쓰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리 갈 수 있었. 예, 그렇게 막강한 자리여요. 그러니까 네. 지금 또 더더욱이나 그런데 참여정부 시절에 그거를 이제 권한을 분산시켰다가 네. 다시 그걸 없애버리고. 없애버리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걸 완전히 없앴어요. 네. 완전히 없앴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원내 부대표 시절에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당신들 체제가 이렇게 허술하니까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 아니냐. 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대희, 문창극 계속 총리를 추천을 해도 다 낙마를 했잖아요. 그 전에 윤창중도 있었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안 되니까. 네. 자,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니까 수석을 만들어라. 그런데 인사수석을 만들었어요, 억지로. 네. 제 권고를 받아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네. 만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인사수석은 존재조차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에 인사수석. 이게 그냥 인사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인사수석을 하셨던, 박남춘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인천시당위원장으로도 당선되신 분이에요. 예. 축하드리고요. 예. 우선 민정수석이라는 게 뭐 하는 자리입니까? 그게 정부마다 틀려요. 그 네. 역할이 다른데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은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민정수석보다 더 강력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인사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인사를 할 때에 참여정부 전까지는 네. 민정수석 산하의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서 사람도 추천을 하고 검증도 그 자리에서 했어요. 어허. 이것을 참여정부 때 두 개로 나눠서 민정수석실은 검증 기능만 하고 인사수석실은 사람을 추천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사추천회의라고 하는 제3단계의 배심원제에 의해서 이게 맞냐를 놓고 거기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개인이 또 총애를 받고 있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총애를 안 받더라도 이미 막강한 거군요. 그렇어요. 그러니까 하는 일만으로도 막강한 거예요. 예.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제 수석과 대통령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에 맡겨놓고 거기서 올라온 결과를 존중하는 대통령이면 수석들 그렇게 힘이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도한 사람 입맛대로 임명하려는데 수석이 그 심부름 해주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계속 신임을 싣고 힘도 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귀여운 단계인지 아니면 민정수석 힘이 무지 세졌다는데 자기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세진 건지.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 하면 당연히 뭐 모든 정보를 다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병우 민정수석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도 무시 못할 정도 된 거군요, 대통령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 걸로. 네,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아마 많이 알 거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우리 뭐 지난번도 보니까 우리 정청래 의원 나와서 여러 설로 이제 설명을 하던데. 다 틀렸어요? 이게 정상적이었다면 이 정도 소란이 벌어지면 보통 민정수석이 물러서거나 했겠죠. 참여정부에서라도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기준 부총리